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절대 순순히 끝나진 않을 겁니다. 교복 차림의 한 소녀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화려했던 결혼식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김유나. 서울에 사는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날 왜 하객 모두가 숨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유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유나의 가족이 아직 평범해 보였던 그 시절로 말이죠. 2024년 초여름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낡은 빌라에 유나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베란다에는 언제나 빨래가 단정하게 널려 있었죠. 저녁 6시, 거실 한쪽에서 재봉틀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작업대. 그곳에서 어머니 선희 씨는 오늘도 묵묵히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46의 나이, 머리엔 어느새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손끝에는 자잘한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표정만큼은 늘 온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몇 장이나 했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딸 유나. 17살, 시립고등학교 2학년. 교복 차림에 책가방 대신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30장쯤. 조금만 더 하면 이번 달 목표는 채우겠네. 선희 씨는 그렇게 대답하며 마른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르며 어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재봉틀 소리는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지만 그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어깨는 어쩐지 조금 더 작아진 듯 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박진우, 48,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바로 지난달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나왔습니다. 자수성가한 노력의 아이콘으로 소개되었죠. 방송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버지의 모습.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 가족 간에 어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저녁 8시. 식탁 위에는 세 사람 몫의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려나? 선희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하는 식사가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9시가 지났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어. 이 짧은 인사. 양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셔츠 첫 단추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저녁 데워드릴게요. 선희 씨가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진우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밖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바로 잘게 그렇게 말하며 거실을 그냥 지나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진우 씨는 걸음을 멈추고 액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 회사 전화네. 금방 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늘 그랬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이윽고 나직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선희 씨는 텅 빈 눈으로 식어버린 찌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식탁에는 앉지 않고 그대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내일 일찍 나가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있어. 먼저 잘게. 대답은 무심했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차갑게 남았습니다. 유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유나는 자기 방에서 아버지의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는 경영자라는 속에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작게 을조렸습니다.
아빠의 성공은 엄마 손끝의 상처로 만들어진 건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진우 씨는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짧은 인사만 남긴 채 현관을 빠져나갔죠. 어머니와 단둘이 토스트를 먹으며 유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일이 바쁘신 거겠지? 대표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선희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설거지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작은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희 씨는 거실에서 홀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향기. 자신이 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향수 냄새였습니다. 선희 씨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셔츠의 옷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셔츠를 정성껏 깰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조용한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선희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어머니의 표정이,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가. 완벽해 보였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되자 또다시 재봉틀 소리가 울립니다. 규칙적이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마치 무언가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만이 조용히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귀가가 늦었고 어머니는 계속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초여름의 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햇살은 밝았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셔츠요. 유나가 집어든 것은 아버지의 와이셔츠였습니다. 하얀 바탕에 옅은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셔츠. 소매 끝에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코에 낯선 향기가 와닿았습니다. 꽃향기 같으면서도 조금은 무거운 달콤한 냄새. 명백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엄마, 이 냄새.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선희 씨는 말없이 셔츠를 받아 들고는 직접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희미하게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회사에 여직원도 많으니까? 그냥 스친 거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빨래를 계속 널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웬일로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유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르며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이따금 작게 미소 짓는 아버지. 하지만 그 미소는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알림음이 울리자 아버지는 당황하며 화면을 엎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유나는 가슴속에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리차가 담긴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지만 시선은 금세 스마트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또 그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할 때면 항상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무척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유나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전엔 들어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었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월요일, 선희 씨는 아침부터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엄마, 기침 계속하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선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응. 그럴게. 근데 지금은 재봉틀 부업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선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억지로 짓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학교에 조퇴를 하고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동네 작은 내과 대기실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의사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작은 그림자가 보여서요. 그 말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분명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고마워. 걱정 마렴. 선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감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엑스레이 그림자, 폐 그림자 원인.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낙관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늘게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여느 때처럼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양복과 셔츠를 정성스럽게 분류하던 중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 속을 확인하던 그때 작은 종이 조각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함 크기의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지민, 27세, 청담동.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조그만 하트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어머니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딸, 그럼 된장찌개 좀 봐줄래? 선희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 8시, 아버지 박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늦은 귀가였습니다. 다녀왔어.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남편. 바로 그때 유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의 양복 옷깃에서 풍겨오는 그 낯선 향기를. 달콤하면서도 진한 향수 냄새. 어머니의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향기. 유나는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그 향수 냄새는 뭐예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싸늘한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냄새 말하는 거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유나의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질문에
아버지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차가운 가면을 썼다. 어른들 일에 학생이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짧고 독이 서린 그 한마디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선 아버지의 등을 바라볼 뿐 그대로 침실로 향하는 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유나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훨씬 더 컸다. 그날 밤 유나는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기침 소리. 작지만 고통이 묻어나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아버지의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알림음.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유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유나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수업 내용은 조금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 엄마의 기침 소리, 그리고 주머니 속 메모에 적혀있던 이름, 최지민. 방과 후 유나는 곧장 학교 컴퓨터실로 향해 아버지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직원 속의 페이지를 열자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홍보팀 최지민. 함께 올라온 사진 속 여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화면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과는 다른 더 조용하고 차가운 감정의 불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우리 가족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유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 진력해 동네 풍경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6월의 끝자락,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온종일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드물게 아버지가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차린 된장찌개와 나물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무거운 공기가 거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식탁 너머를 응시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유나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필 뿐이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리지 않은 낮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고 유나는 숨을 멈춘 채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아버지는 짧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이혼해. 이혼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다. 마치 돌멩이가 수면에 가라앉듯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작은 입이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쏘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른들 얘기야. 넌 빠져. 아버지는 유나를 차갑게 외면한 채 다시 엄마를 향해 말했다. 2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충분해. 더 이상 껍데기뿐인 부부 관계를 이어갈 의미가 없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붙잡았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겨우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마음이 없어. 남편 박진우의 말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를 보고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톤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죠.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선희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다음 주에 변호사와 이야기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 말만 남긴 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나는 벌떡 일어나 침실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빠 회사 때문에 자기 인생 전부를 포기했단 말이야.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나는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만이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이따금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 작지만 선명하게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조용한 분노가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방을 들여다보니 엄마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가 목소리를 건넸지만 돌아온 대답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오늘은 조금만 더 쉬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지날 무렵 선희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엄마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작은 의원. 진찰이 끝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는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수납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대기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아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 씨. 목소리의 주인공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부녀 회장인 김 여사였죠. 아까 접수처에서 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돼서요. 김 여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유나를 보았습니다. 따님인가 보네.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 유나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선희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먼. 어디 한번 말해봐요. 그 한마디에 선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끝나자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희 씨,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손해는 자기만 보는 거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봐요.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혼을 하더라도 당신 권리는 제대로 주장해야지. 선희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긴 왜 없어? 20년을 헌신했는데. 그건 아주 훌륭한 기여야. 김 여사는 선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도와주는 제도가 다 있어.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이 태반이지. 유나는 김 여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부녀회에서 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김 여사는 접수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희는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조용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법률구조공단이 뭐야? 유나가 묻자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법률 상담받는 곳인가 봐. 근데 나한텐 그런 용기가. 유나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선희는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유나야, 하지만 엄마는 몸도 안 좋잖아. 내가 대신 알아볼게. 유나의 눈에는 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유나는 스마트폰으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분노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심판하리라.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쌓아 올려 정당한 방법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 진력의 거리.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댄 채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8일, 아빠 이혼 통보. 엄마 무너지심, 그것이 모든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유나는 조용히 펜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더운 날들이었습니다. 유나는 홀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창구, 김 여사님이 알려준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 서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43살의 서현은 서울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다부진 눈매. 언니인 선희와는 달리 자기 주장이 확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유나, 긴장돼. 서현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요. 유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모도 같이 있잖아. 우리 언니 지켜야지. 서현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실 3일 전 유나는 이모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의 외도, 이혼 통보, 그리고 엄마의 병까지. 서현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오늘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 한편에 있는 상담창구로 향했습니다. 하얀 벽, 정돈된 사무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고 15분쯤 기다렸을까 이름이 불리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유나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의 변한 태도, 낯선 향수 냄새,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그리고 이혼 통보까지. 변호사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는 있습니까? 아직 정밀검사 전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빨리 검사받으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건가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사진, 문자, 녹음 파일 같은 것들입니다. 호텔 출입 장면이나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친밀한 모습이 담긴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설명하며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믿을 만한 탐정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줄 겁니다. 유나와 서현은 명함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사 비용은 어떡하죠? 유나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이모가 낼게. 대신 유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보태야 한다. 서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바 알아볼게요. 유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이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유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바로 서현은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사원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견적을 내주었습니다. 금액을 본 유나는 숨을 삼켰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만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잡아오겠습니다. 조사원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유나는 곧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계산, 물품 정리, 청소.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모두 조사 비용에 보탤 생각이었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힘들지 않니? 괜찮아, 엄마. 방학이기도 하고 사회 경험이지 뭐. 유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선희의 기침은 여전했고 정밀검사 예약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쩌다 얼굴을 비춰도 말없이 침실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끝났대. 내일 보고서 받으러 갈 거야. 전화기 너머 이모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와 이모는 다시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건네받은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사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가는 아빠와 젊은 여자. 차 안에서 웃고 떠드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유나는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조사원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차량 내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을 겁니다. 이모가 유나를 쳐다보았고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이모의 차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잡음, 그리고 차의 엔진 소리. 이윽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사모님이 이혼에 동의해 줄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 바로 최지민이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그 여자는 병원에서 조용히 죽게 될 거야.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나, 자기만 믿어요. 최지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너랑 제대로 다시 시작할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뿐이었습니다. 유나야. 이모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할 수 있어요. 응, 가능해. 그럼 3개만 만들어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님께, 하나는 증거로 보관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유나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틀어버릴 거예요. 그 말에 이모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나야, 무슨 생각이야? 아빠, 그 여자랑 결혼하겠죠? 그럼 바로 그 결혼식장에서 틀 거예요. 이 녹음 파일, 사진 전부 다. 이모는 유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험해. 법적으로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나는 USB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해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거예요. 차는 조용히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앞 유리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USB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조용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더 확실한 무언가. 정의를 갈망하는 한 소녀의 결의였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아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거야. 아빠의 배신을 온 세상에 알릴 거야. 그것이 엄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해 음량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 소리가 울었지만 유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할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유나는 USB를 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송도 바닷가에 위치한 한 호텔 웨딩홀. 하얀 건물이 여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근처 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USB 메모리와 스피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엄마와 둘이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의 기억. 아빠는 늘 일 때문에 늦었고 저녁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란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그 눈가에는 작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엄마가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면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아빠 회사,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고등학생이 되자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은 더욱 줄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식어버린 음식을 몇 번이고 다시 데우면서. 과연 아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웨딩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건물. 바다 내음이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지만 교복 차림의 소녀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친척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죠. 유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 달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자 채플의 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오르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가방 속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한 미소. 하지만 최근에는 그 미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엄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혼 통보, 남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병까지. 모든 것이 엄마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작게 중얼거리고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채플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여 명 남짓한 사람들. 아빠의 회사 관계자, 친구, 친척들이었죠. 단상 앞에는 아빠,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가슴에는 하얀 부토니에를 꽂고 그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최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27, 사진에서 본 그대로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시계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럼 신부 입장,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버진로드 저편에서 최지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부케.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뒤쪽 문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지민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빠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사회자가 축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그 말이 유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렇다면 20년간 헌신해온 엄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에게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지? 저 아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버진로드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회자가 놀란 눈으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빠와 최지민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아빠를 똑바로 마주보며 단상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사회자 앞에서 멈춰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사회자는 망설이면서도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100여 개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유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채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지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려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나야, 그만해. 낮은 목소리. 하지만 유나는 아빠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조용히 눌렀을 뿐입니다. 처음엔 잡음, 그리고 차의 엔진 소리. 이윽고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장내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선희 씨, 이혼에 동의해 줄까요? 걱정 마오. 그 여자는 어차피 병원에서 조용히 죽을 거야. 의사도 얼마 못 산다고 했어.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녹음만이 냉혹한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약속한 거예요. 그래, 약속해. 녹음이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예식장을 감쌌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쥔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부 최지민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하네. 아내가 아픈데. 유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진실을 전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채플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쥔 채 하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교복 입은 한 소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그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박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뒤편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저 목소리, 박 대표 맞지? 부인이 아프다고?
말도 안 돼. 작은 속삭임들이 겹쳐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20년 동안 저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부업을 했습니다. 손에 상처가 가실 날 없이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엄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새 옷 한 벌, 미용실 한 번 가지 않고 오직 저 사람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유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는 병원에 있습니다. 폐암입니다.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유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죽어주기를요. 그 말에 식장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탐정업체가 찍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사진들이 하얀 눈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아버지와 최지민, 차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새하얀 사진들이 마치 꽃잎처럼 퍼진 로드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하객들이 그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리고는 경악 어린 표정으로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호텔 입구잖아. 날짜까지 찍혀 있어. 여기저기서 충격에 빠진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20년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항암 치료의 고통을 비웃던 남자가 오늘 이곳에서 영혼을 맹세한답니다.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비수처럼 날카롭게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지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새하얀 드레스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놓친 부케가 바닥을 뒹굴며 하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아까 일어섰던 전무가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대표,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낮은 목소리가 박진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지만 그 몸짓은 부정이 아닌 깊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대표, 정말 최악이시군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듯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챙겨주셨는데 명절마다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에게 어떻게...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셨지. 편찮으셨다는 건 꿈에도 몰랐네. 대표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미 이 자리에 던져졌으니까요. 유나는 단상을 내려와 하객들 사이에 버진 로드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들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나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출구에 다다랐을 때 한 노부인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진우의 먼 친척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옳았어. 정말 잘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고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온갖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객들의 분노 섞인 고함,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최지민의 처절한 울음소리까지. 유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차가운 벽에 손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깊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낸 겁니다. 엄마를 대신해 묻힐 뻔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유나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반짝이는 윤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쾌함과는 다른 훨씬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모, 서현이었습니다. 유나야, 어디니? 괜찮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모의 메시지를 확인한 유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매서운 바람이 헐렁한 교복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이내 다른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순백의 웨딩홀 건물이 아직 시야에 들어왔다. 저 안은 지금 어떤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을까? 아빠는, 그 여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독한 피로와 공허함만이 온몸을 감쌀 뿐이었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유나는 멍하니 스크린도어를 바라봤다. 주위에서는 행복에 겨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음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전동차가 도착하고 유나는 인파에 섞여 조용히 몸을 실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눈에 담았다.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웨딩홀을 보며 유나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 분명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아빠는 분노에 차 길길이 날뛰겠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 전철은 서울의 도심을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아갔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유나의 내면은 이미 송두리째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아파하던 연약한 소녀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텅 빈 가방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모든 증거는 그 지옥 같은 곳에 남겨두고 왔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이른 시간에 저절로 눈을 떴다.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심코 집어든 스마트폰 화면은 밤사이에 온 수많은 알림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온갖 SNS와 커뮤니티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로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 상황 전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린 듯 했다. 교복을 입은 유나가 마이크를 잡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장면, 아버지의 불륜 사진이 흩뿌려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영원히 박제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대표라는 인간이 악마다.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다. 따님 용기 정말 대단하다. 유나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거실로 나가자 이모 서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어젯밤부터 곁을 지켜준 것이다. 일어났니? 유나야, 이모는 애써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이모. 뉴스. 봤어. 이모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유명 앱 개발사 대표, 투병 아내 버리고 불륜 재혼. 딸의 눈물 어린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어제의 상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고 문제의 영상 링크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거래처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나 봐 이모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아예 마비됐다고 하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유나의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의 전화로 울렸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나측지만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법률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였다. 김유나 양, 괜찮으십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학이 넘어 변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양, 괜찮아요. 오늘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 주셔야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진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요. 유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유나 양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저 절차상 필요한 일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이모 서현,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회색빛의 딱딱한 건물 정면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간판이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접수처의 경찰관이 세 사람을 곧장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형사 한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김유나 학생 맞죠? 형사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형사는 온화한 말투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아픈 엄마의 이야기, 흥신소에 의뢰했던 과정,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까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죠. 이 녹음 파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아닙니까?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저희가 의뢰한 업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녹음한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출된 사진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학생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만 보면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그 말에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성년자가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식의 폭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명백하며 아픈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일은 엄중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상쾌했던가? 다행이다. 유나야, 이모 서현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유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젯밤의 피로로 곤히 잠들어 있던 엄마 선희가 깨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내가 한 일이니?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 익숙하고 포근한 향기. 고마워, 작은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9시 뉴스에서는 아버지의 회사 문제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영상 속 아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대표님,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내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재혼을 강행하려 한 것이 맞습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빗발치는 카메라 플래시 속 박진우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TV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유나는 엄마 선희 씨와 함께 동네 마트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인 정숙 씨였습니다. 어머, 선희 씨랑 유나 아니니? 정숙 씨는 모녀를 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와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숙 씨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정말 대단한 일 해냈어. 정말 장하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유나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먼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얘야.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란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스쳐 지나가게 두렴. 하지만 소중한 약속은 오래도록 품고 가는 거란다.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듯 정숙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엄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 말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유나의 가슴에 깊이 울렸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란다. 아주머니는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유나와 엄마 선희는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엄마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아빠 생각은 그만해도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둘이서 잘 헤쳐나가자. 유나는 엄마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 진력 하늘, 주황빛으로 물든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끝내자.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자. 엄마를 지키고 나 자신도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새로운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망원동, 오래된 시장의 정겨움이 남아있는 동네 한편. 역에서 5분쯤 걸어가면 자그마한 반찬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앞에는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림, 튀김, 나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간장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선희는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정성스럽게 칼을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항암 치료의 여파로 머리카락이 한 번 모두 빠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고마워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일하게 해주셔서. 선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어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이 가게에서 오전 시간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를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가게 주인은 무척이나 마음씨 좋은 분이었습니다. 선희의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그녀를 받아주었죠. 천천히 하세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라며 늘 그녀를 챙겨주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가 가게에 얼굴을 비춥니다. 엄마, 끝났어요. 교복 차림에 책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선희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육점, 생선가게, 약국. 정겨운 옛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땠어? 선희가 묻자 응 어렵긴 했는데 열심히 했어. 유나가 씩씩하게 답합니다.
유나는 지금 간호전문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입시 학원에 다니며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를 지탱하고 싶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유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섞인 커피. 가을해 진력해 쌀쌀함에 딱 어울리는 온도였습니다. 자, 예선이가 하나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캔 뚜껑을 땄습니다. 피식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응,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뻐. 선희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미워하지 마. 그 말에 유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도 잃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선희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미워해봤자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유나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응, 알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유나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 말에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확실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공원에는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 풍경. 하지만 유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도 시작되어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연녀 최지민의 소식은 그 후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비난 여론은 한 달쯤 지나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들어갈까? 선희가 일어서자 유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들어서자 새로 이사온 작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딱 좋은 크기였죠. 너무 많은 기억이 깃들어 있던 예전 집은 처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작지만 환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선희가 고른 커튼, 유나가 조립한 책장.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가 제육볶음을 만들고 유나가 밥을 안쳤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 몫의 저녁이 차려집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맞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일, 학교 공부에 대한 것들. 사소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식사 후 유나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선희는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공부를 마친 유나는 잠시 숨을 돌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이곳에서는 제법 총총한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누군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를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우리들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복수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빨래를 널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불, 수건, 교복이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말라갔습니다. 아래 골목에서는 자전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문 배달 소리일까요? 선희도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스트 굽는 냄새, 커피 향기.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유나야, 아침 먹어. 금방 갈게. 유나는 빨래를 다 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으로는 아침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다에 선희가 미소 짓자 유나도 마주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토스트 한 입을 베어 문 유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오늘도 시작됩니다. 한 엄마와 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재생의 이야기.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웃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승리인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이 잠에서 깨어나고 동네에 활기가 돌아옵니다.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섭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렴, 조심하고. 선희가 현관까지 나와 딸을 배웅합니다. 유나는 뒤돌아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고 선희도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선희는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베란다의 빨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얀 이불, 파란 하늘,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 선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유나와 선희는 상처받았지만 꿋꿋이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괴로운 일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